판결을 해준 판사님한테 좀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온갖 거짓 속에서 내가 휘둘리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판사님이 그 거짓들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1990년대 1세대 아이돌을 대표했던 H.O.T 멤버인 장우혁 씨가 전 직원 2명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2020년 6월경 집중적으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직원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왜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한편 당사자 A씨의 심경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였나요? 2020년 6월 인기 가수인 장우혁 씨를 상대로 잇따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라는 한 남성 연습생으로부터 촉발된 폭로는 이후 장우혁 씨의 소속사 직원이었던 여성 직원 2명의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인물이 장우혁 씨라고 직접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장우혁 씨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여성 직원 2명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3년이 넘게 지난 시점인 지난 10월 29일 나왔던 겁니다. 직원 A씨가 고소당한 이유는 뭘까요? A씨는 장우혁 씨의 소속사 직원으로 무려 8년간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A씨는 2022년 6월경 인터넷 네이트판을 통해서 1세대 최고 아이돌 폭행 소속사 추가피의 직원입니다. 인증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글을 통해서 근무 과정에서 장우혁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중국 칭다오 출장 당시 한 차례, 2019년 KBS 방송국에서 한 차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장우혁 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평소에도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게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여자라서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초 폭로글을 올렸던 남성 연습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머지 여성 직원 2명을 상대로만 고소를 진행했던 겁니다. 고소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우혁 씨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경찰은 최초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장우혁 씨 측의 이의 신청 끝에 검사가 이번 사건을 기소하면서 여성 직원 2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사실적시 부분과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따로 나눠서 각기 판단했습니다. 먼저 장우혁 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부분, 2014년 칭다오 출장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은 사실적시로 판단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은 2020년 KBS 방송국에서 장우혁 씨로부터 손을 맞았다는 폭행 부분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령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나 개인적 감정이 일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그래서 자신도 방관자였다는 죄책감을 언급하면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를 명시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회사 내 폭력과 갑질 문화에 대한 자성과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익적 문제제기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유명 연예인인 장우혁 씨를 상대로 공익적 목적의 문제제기를 했으니 사실적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실적시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장우혁 씨는 오히려 본인이 맞았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장우혁 씨가 서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장우혁 씨가 A씨로부터 맞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A씨의 폭로가 나온 이후 회사 대표인 장우혁 씨가 A씨로부터 맞았다는 주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우혁 씨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장우혁 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빡소리가 날 정도로 쳤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양팔이 벌어질 정도였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그에 대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인 장우혁 씨가 사건 직후 통증이나 부상을 호소한 이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장우혁 씨는 폭행이 벌어진 그 다음날 A씨의 답변이 늦다는 점을 질타하면서 뮤직뱅크부터 진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또 내가 뭘 너한테 심기를 건든 건지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만약 장우혁 씨가 주장하는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경험칙상 즉시 문제제기를 하거나 최소한 그 사정을 언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일이든 그 다음날이든 대화 어디에서도 폭행에 대한 항의나 문제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장우혁 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무대를 망칠 정도였고 심리적 후유증, 즉 무대 공포증과 PTSD가 남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A씨에 대한 경고나 후속 징계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장우혁 씨의 폭행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봤다는 증인 B씨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른손을 치워버리는 느낌으로 쳤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장우혁 씨가 최초로 주장을 했던 두 손을 뿌리쳤다가 다시 오른손을 쳤다라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장우혁 씨는 2021년 7월 12일 A씨와의 통화에서 폭행당한 사건의 장소를 대기실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그 장소를 복도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장우혁 씨가 수사 과정에서는 폭행 당시 작가와 PD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댄서와 스태프들도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인 B씨의 진술을 문제 삼아서 B씨가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할 수 있도록 사건의 장소를 공개된 장소인 복도로 번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고소인 장우혁 씨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모순과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고 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장우혁 씨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증인 B씨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피고인 A씨가 재판부에 제출했던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2021년 8월 통화에서 내가 장우혁 씨를 때렸다고 한다 라고 A씨가 말하자 B씨는 그 형 왜 그러지? 라고 반응을 하는 한편 A씨가 손을 친 이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라고 묻자 B씨가 뭐래?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화 녹취는 모두 재판에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그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한 증인 B씨가 장우혁 씨의 오랜 지인이자 경제적으로도 일정 부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재판부는 먼저 두 사람의 지위를 살펴봤습니다. 피고인 A씨가 당시 장우혁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장우혁 씨가 A씨보다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에 우호적인 진술을 했던 인물들조차 장우혁 씨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고압적인 태도를 직원들에게 보였던 점 등을 뒷받침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판단을 했던 반면 장우혁 씨 측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다.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장우혁 씨에 대해서는 사건의 발생 장소, 당시 정황 주변인의 존재 여부 등 이 사건의 핵심적 부분과 관련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고 그 내용 또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오히려 A씨를 폭행한 자신의 행위를 감추거나 사건의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A씨의 향후 사정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올린 글이었지만 장우혁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3년간 송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들이 부수적으로 들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돼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선고받은 직후에 심경은 좀 어떠셨는지. 네, 저는 사실 이 무죄 판결문을 보고 판결을 해준 판사님한테 좀 위로를 받았거든요. 무죄라서 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온갖 거짓 속에서 내가 휘둘리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판사님이 그 거짓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무죄 판결을 해준 것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은폐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호혁 씨가 오히려 본인에게 좀 맞았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때 좀 신경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냥 저는 단순히 사과를 받으려고 꺼낸 말인데 때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때렸다고 하니 이 사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3년간 지금 송사를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드세요? 저는 진실을 밝히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거짓말을 보고 듣고 해야 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가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또 법정에 출석해서 제가 그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적으로 많이 피폐해졌고 3년 동안 이게 송사에 휘말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말고도 다른 직원도 고소를 당해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저는 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혁 씨를 상대로 이제 폭로 글을 올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회는 없으세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3년 동안 제가 힘들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직원들 그리고 예전에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조심해서 대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1심에서 이제 법원이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호사님과 함께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쪽이든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